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CNN의 베테랑 프로듀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변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사연입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저 평범한 아시아의 한 나라,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안고 한국 땅을 밟았죠. 하지만 서울의 반짝이는 거리, 첨단 기술이 숨쉬는 판교의 스타트업, 세계 최고의 자부심으로 가득한 울산의 조선소, 그녀가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취재는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넘어 그녀 스스로의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는 특별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다큐멘터리는 방송 직후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수석 프로듀서 클레어 존슨입니다. 20년 동안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전해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제게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두바이의 오일머니가 만든 기적부터 독일 통일 이후의 경제 부흥, 중국의 급격한 성장까지 정말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 처음에는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편집장님이 저에게 뜬금없는 제안을 하셨어요. 클레어,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뉴욕의 마천루가 보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글쎄요, 톰. 지금 아시아에서 주목해야 할 건 중국이나 일본 아닐까요? 한국은. 말끝을 흐리는 제게 편집장님은 웃으시면서 태블릿을 건네주셨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GDP 성장률 그래프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렉스 하머니였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20년 넘게 아시아 경제를 분석해온 전문가. 그가 누군가와 수상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비밀스러운 거래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상하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클레어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알렉스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나라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말투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그때는 무심코 지나쳤어요. 알렉스, 당신도 전에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실수였죠. 그의 입가에 스친 희미한 미소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의미심장했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클레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라면 분명 특별한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알렉스의 책상 앞을 지났어요. 그의 모니터에 잠깐 비친 화면. 일본 어느 투자회사의 로고가 눈에 띄었지만 그때는 그저 아시아 전문가니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폐허, 한국전쟁, 그리고 가난.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서울의 야경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과 마천루들. 마치 미래도시 같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알렉스한테서 이상한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의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요. 우리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땐 단순한 격려 메시지라고만 생각했어요. 짐을 싸면서 알렉스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취재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거대한 음모와 맞서는 이야기가 될 줄은.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도 이 취재가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동행한 촬영팀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카메라를 꺼내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순간 믿기지 않아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마치 미래로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눈에 들어온 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평범한 공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 맞는 건가요? 동행한 촬영 감독이 제 생각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통유리로 된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 마치 예술작품 같은 현대적인 건축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질서정연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를 알고 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의 혼잡한 모습이 떠올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저도 모르게 카메라부터 켰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록해야 할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입국 심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몇 번의 터치로 끝나는 자동 입국 심사. 뉴욕에서 떠나올 때 겪었던 길고 지루한 대기 시간이 무색해졌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건가요? 입국 심사관이 제게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왔습니다. 좋은 작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대화까지도 왠지 모르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공항철도를 탔는데 이것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정확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스케줄 보드에 표시된 시간이랑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열차, 깔끔한 내부, 그리고 승객들의 질서 있는 모습까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보면서 계속 카메라를 놓지 못했습니다. 쭉 뻗은 고층 빌딩들 사이로 군데군데 보이는 산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고궁이나 사찰들.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완벽한 영어로 물어보시는 기사님을 보며 도쿄에서 택시 탈 때마다 겪었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떠올랐습니다. 강남 쪽 호텔로 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도 계속 놀라웠습니다. 뉴욕에서도 아직 일부 택시는 현금만 받는데 말입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도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면서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남 거리의 화려한 간판들, 세련된 카페들, 그리고 밤이 되어도 여전히 활기찬 사람들. 호텔 체크인을 하면서 문득 알렉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보게 될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이 아닐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서울 첫날부터 모든 예상이 빗나갔다. 이곳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내게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창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활기찬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이 취재가 정말 특별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들이 마치 인천공항에 두고 온 짐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판교에 있는 한 스타트업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다른 평범한 IT 기업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삼성이나 현대처럼 큰 기업들의 그늘 아래에서 작은 기술을 만드는 회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님. 저는 미나 제임스입니다. 반갑게 맞아준 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스탠퍼드 AI 연구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제 질문에 미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장 혁신적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적용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1년 걸릴 일이 여기서는 3개월 만에 현실이 됩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여기가 저희 메인 연구실입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의 연구실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 중인 AI 수술 보조 시스템입니다. 데이비드 리라는 젊은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홀로그램처럼 공중에 떠 있는 3D 영상을 손동작으로 조작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이 기술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전 제 여동생이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만들겠다고. 전 세계 수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의사의 판단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몇몇 대형 병원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잠시만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삼성이나 현대가 아니라 스타트업이라고요? 미나가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같은 스타트업이 수백 개는 될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이제 우리를 따라오느라 바쁩니다. 제가 실리콘밸리를 떠난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거기서는 모든 결정에 몇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바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또 다른 팀이 무언가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AI 동시 통역 시스템입니다. 현재 200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입술 모양까지 맞추어서요. 데이비드가 시연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번역되는데 입 모양까지 완벽하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대단하군요. 아직 베타 버전입니다. 내년쯤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 미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못하십니다. 할머니와 대화하고 싶은 제 미국 친구들이 많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었으면 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줄 때마다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왜 이것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라고요. 한국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규제도 빠르게 개선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빠르니까요. 미나의 설명을 들으면서 문득 알렉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다던 그 말. 점심시간이 되자 미나가 구내 식당으로 안내했는데 이것도 놀라웠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니까요. 실리콘밸리 못지않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저희 기술의 첫 번째 실전 적용이 있습니다. 한 아이의 뇌수술에 저희 AI 시스템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 여동생 같은 환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에게 기술 개발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울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자료를 다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세계 최대 조선소라. 사실 이번 취재가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첨단 IT 기업에서 이제 중공업 현장이라니 너무 딴판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클레어님? 동행한 통역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소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멀리서부터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크레인들 사이로 건조 중인 거대한 선박들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전부 배입니까? 네, 지금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선박들입니다. 조선소에 도착하자마자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맞이한 것은 최 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곳입니다.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처음 본 것은 도크였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마치 장난감처럼 보이는 공간에서 수많은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태연 부장이 가리킨 곳에서 한 여성 근로자가 거대한 철판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최서연 기술장입니다. 20년 경력의 용접 전문가입니다. 저 자리에서만 15년을 일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서연 기술장이 마치 종이라도 다루듯 거대한 철판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습니까? 최 기술장님께 다가갔습니다. 작업복에 용접 마스크를 쓴 그녀의 모습이 왠지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어요. 여자가 무슨 용접이냐고. 하지만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가 본 어떤 CEO보다도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아버지도 이 조선소에서 일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조선소에서 만드는 배가 우리나라의 자부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배들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만든 용접 부위가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만든 배가 저기 떠 있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작은 딸은 이제 조선공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합니다.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놀라운 광경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도시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크레인이 거대한 블록을 들어올리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이고. 이것이 전부 수작업입니까? 네, 기계는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용접 포인트라도 잘못되면 바다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연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새삼이일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근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배가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입니다. 길이가 400m가 넘습니다. 내일이면 진수식입니다. 오후에는 진수를 앞둔 배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도색이 막 끝난 거대한 선체를 보며 최서연 기술장이 말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해냈습니다. 조선소를 나서며 취재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울산. 세계 최대 조선소, 최첨단 기술보다 빛나는 것은 사람이었다. 여성 기술자의 자부심, 노동자들의 헌신.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힘이다. 울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CNN 동료가 보낸 링크였습니다. 클레어, CNBC에서 방금 나온 알렉스 하먼의 인터뷰를 확인해보세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알렉스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모방에 능한 나라일 뿐입니다. 알렉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한국의 문화 콘텐츠까지 모두 선진국의 복사본에 불과합니다. 독창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진행자가 한국의 혁신 기술을 언급하자 알렉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의 소위 혁신이란 게 무엇입니까? 선진국의 기술을 베끼고 원가 절감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것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미 거품입니다. 현재 3,80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가치는 2,000선이 적정합니다. 5년 내 급락이 불가피합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한국 취재를 강력히 권했던 바로 그 알렉스가 이런 말을 하다니. 실제 현장을 보십시오. 중소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180%에 달합니다. 고령화 속도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저입니다. 한국은 곧 높은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도시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즉시 알렉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렉스, 방금 당신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클레어, 틀린 분석이 있었습니까? 당신도 현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성장이 거품이라는 사실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직접 이 취재를 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곧 몰락할 것입니다. 지금이 정점입니다. 그때 알렉스의 말이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사들이 이미 한국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외국인 순매도가
2조 원을 넘어섰죠. 제 분석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 같은 그의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은 이곳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말을 이어가면서 지난 며칠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의 질서정연한 모습, 판교의 젊은 인재들, 울산 조선소의 자부심. 알렉스, 당신이 말하는 그 높은 벽을 한국은 이미 수없이 넘어왔습니다. 그들에겐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는 그만두시죠. 차가운 데이터를 보십시오. 수출 의존도 80%, 청년 실업률 12%. 숫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뉴스 속보가 울렸습니다. 코스피 200포인트 급락. 외국인 자금 6조 원 이탈. 미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클레어님, 우리 회사 주가가 45% 폭락했습니다. 구글과 테슬라 투자팀이 계약 검토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최서연 기술장의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중동 선주사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분석이 아닌 의도된 공격이었습니다. 촬영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만들 다큐멘터리는 이제 단순한 방송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려야 하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 불가능을 넘어서라는 제목의 첫 편집본이 완성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을 앞두고 편집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 2시, 알렉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클레어, 이 방송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준비도 마쳤고 CNN 이사회에는 징계 안건이 올라갔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알렉스. 우리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그때 편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나와 최서연 기술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섰습니다. 알렉스의 전 비서였습니다. 이것이 알렉스와 그의 배후 세력들의 거래 내역입니다. 한국 기업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준비했더군요. 일본 투자사들과의 비밀 회의록도 있습니다. 새벽 내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판교 스타트업들의 혁신 기술, 울산 조선소의 저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아침 7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음모와 그 실체에 대한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알렉스의 투자사 주가는 거래가 정지될 정도로 폭락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은 한국 연구소 확장을 결정했고 테슬라는 한국 기업들과의 계약을 확대했습니다. 중동의 선박 발주 계약도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는 마지막으로 CNBC 생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초조함에 목소리가 떨렸고 말끝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이건 모두 조작된 겁니다. 한국은. 그러나 방송 도중 그의 입에서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렉스의 투자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서연 기술장이 말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만의 저력이죠. 다음 날 아침 마지막 촬영을 위해 남산에 올랐습니다. 아침 안개 사이로 보이는 서울. 첨단 빌딩 숲 사이로 고궁이 보이고 거리에는 새벽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의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취재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서울 편견이 깨지는 순간 진실이 보였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만난 CNN 프로듀서 클레어는 한국에서 정말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눈부신 기술 발전이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닌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된 것이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일상에 스며든 작은 친절들.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따뜻한 사회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클레어가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편견과 오해를 하나둘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배움이란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이토록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